아들에게 매달 생활비로 보낸 돈이 증여라고요?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찾았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으로부터 이런 통지를 받으셨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상상이 되시나요? 하지만 요즘은 국세청에서 가족 간의 거래는 물론 현금 인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세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명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하시는 현금 인출제한 과 가족 간 현금 거래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세수 부족 문제로 정부는 세무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부터는 세무조사로 징수한 세금이 공무원들의 성과급으로 직접 연결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목할 점은 지속적인 현금 인출이나 가족에게 이체하는 행위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세청은 배우자 외 가족 간 계좌 이체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며 증거 제출에 실패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그 자금의 성격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상속세 세무조사의 경우 최대 10년치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에 오래전 거래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녀에게 생활비 이체했다고 불필요한 세금 내지 않아도 되고 자녀 결혼 시에도 증여세 없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복된 기운도 많이 받아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많은 현금을 인출할 때 창구 직원이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이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2019년 7월부터 국내 모든 금융기관은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거래자 정보와 거래 내용을 금융위원회 산하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자동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TR이라고 합니다. 그럼 999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인출하면 괜찮겠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금융기관 직원들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의심거래 보고제도라고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직원과 금융기관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렇게 보고된 정보 중 자금 세탁이나 탈세 의심이 있는 경우를 분석해 국세청, 검찰, 경찰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현금 거래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간 1만 5천 건 정도가 통보되고 추징세액만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은행 내 거래 합산 어은행 강남 지점에서 500만 원, 같은 어은행 다른 지점에서 500만 원을 같은 날 출금하면 합산되어 1,000만 원으로 보고됩니다. ATM기기와 창구 출금도 합산됩니다. 다른 은행은 별도 계산됩니다. 어은행에서 900만 원, B은행에서 900만 원을 출금하면 각 은행별로는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자동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취득 시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계약금 지급 2주 전부터 잔금 지급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고액의 현금이 입금된 경우 특별히 주목받게 됩니다. 큰 금액을 인출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몇 가지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좌이체 이용하기입니다. 가능하다면 계좌이체를 활용하세요. 1,000만 원이 넘어도 계좌이체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면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용도 명확히 하기입니다. 꼭 현금으로 찾아야 한다면 정당한 용도를 명확히 설명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부의금 등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도입니다. 세 번째, 금융기관 분산하기입니다. 불가피하게 큰 금액이 필요하다면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나눠서 인출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것이 탈세나 자금 세탁 목적이라면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번째로 시간 분산하기입니다. 긴급하지 않다면 여러 날에 걸쳐 인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루에 1,000만 원 미만으로 여러 날에 걸쳐 인출하면 자동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한 목적으로 인출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탈세나 불법 자금 은닉이 아니라면 신고됐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증여를 목적으로 한다면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나 손주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흔히 하는 일 같은데 말이죠. 쉽게 말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줬을 뿐인데라고 생각하지만 세금을 걷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공짜로 재산을 받았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국세청이 특히 주목하는 상황은 이런 것들입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보낼 때, 예를 들어 갑자기 5천만 원을 자녀에게 보내면 국세청이 왜?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꾸준히 100만 원씩 보내면 그게 정말 생활비인지 아니면 재산 증식용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 이 돈이 어디서 났나요? 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우면 문제가 됩니다. 돈을 받은 후 집이나 자동차를 살 때 자녀가 갑자기 큰 재산을 얻으면 그 돈이 어디서 났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70세 박인수 할아버지는 결혼한 아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1억 3천만 원을 한 번에 보냈습니다. 아들은 이 돈으로 아파트 계약금을 냈죠. 이 경우 2024년부터는 부모와 자녀 간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결혼 관련 추가 공제 1억 원까지 가능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결혼과 무관하게 증여를 받았다면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박 할아버지는 아들의 집 마련을 위해 큰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 시점과 용도입니다. 2024년부터 결혼과 관련된 증여는 추가 공제 혜택이 있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박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 전후 2년 이내에 이 돈을 보냈기 때문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박 아버지가 결혼과 무관한 시기에 이 돈을 보냈다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8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8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세율 10%를 적용해 약 8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큰 금액 증여는 혼인이나 출산 시기에 맞춰 2년 전후로 증여를 하세요. 주택 구입 등 증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꼭 보관하세요.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꼭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증여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다음 사례입니다. 69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설날과 추석에 손녀에게 각각 100만 원씩 용돈을 보냈습니다. 5년 동안 총 1,000만 원을 보냈죠. 국세청에서는 명절 용돈이나 생일 축하금과 같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번 1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통상적인지는 세무조사 때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영수 씨가 손녀에게 보낸 돈은 통장 입금 시 명절 용돈 또는 추석 선물이라고 메모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이 메모는 해당 금액이 생활비나 용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만약 이영수 씨가 메모 없이 그냥 송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5년간 1,000만 원은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다른 가족들도 비슷한 금액을 보냈다면 합산되어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명절이나 생일 용도는 꼭 통장 메모에 용도를 적어두세요. 금액이 큰 경우 예를 들면 500만 원 이상일 때 축하 카드나 메시지도 증거로 보관해 두세요. 매번 같은 금액보다는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5년 이상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주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73세 정희수 할아버지는 손자 명의로 매달 30만 원씩 적금을 들었습니다. 5년 동안 총 1,800만 원이 모였죠. 다행히 손자가 성인이라면 직계 존속인 조부모로부터 받는 금액 중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만약 손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또한 돈이 실제 생활비가 아닌 재산 증식에 쓰였다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정할아버지는 손자의 미래를 위해 적금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금을 들어주는 것은 생활비나 교육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실제로 생활에 쓰이지 않고 재산 증식 저축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손자가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5천만 원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1,800만 원은 면제 범위 내에 있지만 조금만 더 모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가 직접 손자 명의로 적금을 든 경우 세대를 뛰어넘는 증여로 간주되어 일반 증여세의 30%가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금액이 적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미성년 손자녀에게는 공제 한도 2천만 원을 고려해 적절한 금액만 증여하세요. 성인이 된 후 증여하면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교육비나 의료비는 직접 학교나 병원에 납부하는 것이 증여세 면제에 유리합니다. 적금보다는 실제 생활이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을 때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최대한 활용하기입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 원, 조부모가 성인 손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에게 10년간 2천만 원, 배우자끼리는 10년간 6억 원, 형제 자매 등 기타 친족간은 10년간 1천만 원. 2024년부터 시행된 특별 공제 혜택입니다. 혼인 또는 출산 시 추가 1억 원이며 적용 기간은 혼인신고일 출생일 전후 2년 이내. 총 공제 한도 기본 5천만 원 플러스 특별 1억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인 것이죠. 이러한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증여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산 증여하기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주지 말고 여러 해에 걸쳐 공제 한도 내에서 나눠주세요.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초기화되므로 장기 계획을 세워보세요. 두 번째, 증여 시기 활용하기입니다. 혼인이나 출산 같은 특별한 시기를 활용하세요. 2024년부터는 이런 경우 추가 1억 원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의 혼인이나 출산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에 맞춰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용도별 증여 활용하기입니다.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도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학비를 직접 학교에 납부하거나 병원비를 직접 병원에 납부하면 증여세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증여 계약서 작성하기입니다. 금액이 클 경우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세요.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증여 목적과 금액,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다섯 번째, 적법한 증여세 신고하기입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흔한 실수와 피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쪼개기 증여의 위험성입니다. 공제 한도를 피하기 위해 여러 명의 명의로 쪼개서 증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국세청에서 이를 발견하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명 거래의 위험성입니다.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는 경우 그 돈을 실제로 자녀가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에 큰 금액이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금 거래의 위험성입니다.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증거가 남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네 번째로 문서화 부족의 위험성입니다. 우리 가족끼리인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 간 거래도 반드시 증빙 자료를 챙기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 메모, 영수증, 계약서 등을 잘 보관하세요. 지금까지 현금 인출과 가족 간 증여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가 많지만 몇 가지 핵심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현금 인출은 신중하게입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면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필요하다면 수표를 활용하거나 여러 은행에 분산하세요. 두 번째, 용도를 명확하게입니다.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는 항상 통장 메모에 생활비, 병원비, 학비 등 용도를 적어두세요. 이것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증여세 공제 한도 활용하기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자녀에게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나 출산 시기에는 추가로 1억 원을 더 줄 수 있으니 잘 활용하세요. 네 번째, 문서화하기입니다. 가족 간 거래도 반드시 증빙 자료를 챙기세요. 영수증, 계약서, 통장 내역 등을 잘 보관해두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와도 걱정 없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가에게 물어보기입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백세노트는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재테크 정보 및 노후에 많은 지혜를 제공합니다. 백세노트와 함께 불안 없는 노후, 세금 걱정 없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세요. 지금까지 백세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